네, 안녕하세요. 상표 강사 한경원입니다. 판례 강의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판례 강의도 10회차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소개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자, 기본 강의 이어서 판례 강의이고요. 역시 세 가지의 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건 히스토리를 정리를 하자라는 거고요. 이 사건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판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던 부분인데 이제 작년에 시기적으로는 올해네요. 올해 최신 판례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제가 좀 만들었던 자료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좀 추가를 했었는데 추가를 했던 이유가 최근에 그 시험 경향을 보면은 원심과 상고심 그리고 파기 후에 그 하급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구성하는 스타일이 최근 판례를 이용한 그 판례형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애용하는 스타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단순히 상고심에서 쟁점됐던 부분만이 아니라 이전에 무슨 쟁점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상고심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상고 이후로 주장이 되어야지만 판단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원심에서만 쟁점됐던 것 또는 파기 환송 후에 쟁점됐던 것들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원심과 상고심에서 어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원심에서는 양 상표가 요부가 없다고 봐서 비유사라고 봤는데 상고심에 올라갔더니 근데 얘가 사실 요부여서 비교하면은 유사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견해 차이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가지고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은 그 박스를 추가를 해놨고요. 두 번째로 사실관계 도식화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판까지 제 판례집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거를 좀 넣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사실관계의 도식화가 굳이 필요 없는 판례들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부분은 앞에 선등록이 뭐고 후출원이 뭐고만 사실 봐도 충분한 그런 판례들이 좀 상당수 있고, 정말 필요한 판례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책에 넣을 필요 없고, 양을 조금 너무 늘리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최대한 좀 안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개정을 진행을 할 때 굳이 이렇게 풀 문장으로 다 이렇게 전체 판례를 다 넣을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좀 줄이고, 그런 것들을 관련 판례로 해서 박스로 작게 이제 넣고요. 원래 기존에는 판례가 훨씬 더 많았는데요. 200개, 한 3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85개로 메인 판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185개 심지어 최신 판례가 추가됐는데도 이제 개수를 많이 줄였고요. 대신에 작년 판에 비해서 줄어든 한 50개 정도의 판례들은 관련 판례로 다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풀 문장은 따로 그 전자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그 부분 읽고 싶으시면은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판에 비해서 이제 줄어든 부분이 특허법원 판례를 다 뺐습니다. 특법 판례 같은 경우에 실제 기출된 적이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던 보톡스 판례를 제외하고는 사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허법원 판례를 열심히 읽는다는 것 자체가 판례형 문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어떤 실체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다 뺐고, 제가 뺀 부분들은 전부 다 무료 자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필요하다면 그걸 보시면 되는데, 그럼 왜 그 선별을 어떤 기준으로 했냐? 당연히 중요도 순서예요. 중요도 순서에서 좀 밀려난 약 40에서 50개 애들은 이제 관련 판례라고 해서 박스로 들어가 있는데, 이 관련 판례 중에서도 포섭 부분은 다 들어가 있어요. 포섭 부분은 이 관련 판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관련 판례를 읽으셔도 포섭 대비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뺐으면은 이거 공부하는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관련 판례로 빠지지 않는 메인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185개의 메인 판례 같은 경우에는 포섭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리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사건 히스토리나
히스토리 또는 도식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부분들을 굳이 이제 185개를 만든 거고 나머지 애들은 그런 게 좀 빠져 있다. 물론 이 185개 중에서도 네, 요게 생략된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도에 따라서 좀 강약 조절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판례적 사고를 좀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이 판례집을 굳이 읽는 이유는 기본서에서 사실 법리는 다 보시잖아요. 근데 이 판례집을 왜 굳이 읽어야 되냐? 결국에는 그 박형준 변리사님이 애용하시는 표현인데 판례집은 판결문은 판사의 답안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굉장히 납득이 되고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리를 그 사안에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실제 사례에서 이제 보여줬던 문서고 그런 글들이고 그 글을 통해서 판례가 이 법리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구나 사고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 과정을 직접 느껴보시면 뭘 잘할 수 있냐? 법리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법리 적용은 답안지에서 사안 포섭이에요. 사안 포섭을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냐는 그냥 판례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판례가 어느 정도 자세히 하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안 포섭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시지만 얼마만큼이나 중요한지는 실제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판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끊어서 자세히 써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섭 부분에 특히나 트리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음영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뭘 가져가시면 되냐면은 얘를 사안 포섭에 활용해야겠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나중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피날레에 이번에 지난 판에 비해서 대폭 보강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피날레 같은 경우에는 쟁점 단위로 목차를 다 끊어놨는데 이 목차마다 사안 포섭에 필요한 문구들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난 판에는 개수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판에는 사실상 필요한 모든 판례에 대해서 그 포섭 문구를 이제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풀 문장을 이렇게 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정리용으로는 피날레만 보셔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85개의 중요 대법원 판례가 라인 1번부터 라인 183번까지 있고 거기에 12-1번이랑 또 몇 다시 몇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최신 판례가 들어가 있어요. 빅토리아 판례랑 한반도 지도 사건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79개의 관련 판례가 수록되어 있고 이 79개 중에는 지난 판에 원래는 이제 메인 판례로 들어가 있던 것 중에 한 40개 정도가 여기에 같이 묶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판례는 주로 법리 적용 부분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 한반도 지도, 빅토리아, 동서 가구. 요거는 이제 그 기본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 상표권 공유자였던 자들이 지금 현재 상표 공동 사용자들이 타인에게 사용권,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된 그 판례고요. 부경법 사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표법적으로도 뭐 다뤄지면 좋은 부분이어서 수록을 했고요. 양탄국 사건, XSG, XX 사건은 지난 판에 이제 없던 판례들이어서 두 가지 추가를 했습니다. 수험적인 도구들. 일단 첫 번째로 A급, C급, D+급, D급이라고 하는 법원 도서관의 판례 등급을 표시를 다 해놨고요. 요거 가지고 강약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구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목차를 관련 법리, 그리고 사실관계, 법리 적용이라고 하는 목차로 끊어놨습니다. 이 판례집을 먼저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판례집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면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판결문이 왜 이렇게 좀 중구난방인 게 많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원래 실제 판결문을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놓으면은 이런 구조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막 섞여 있어요. 법리 얘기하다 갑자기 사안 포섭하다 갑자기 중간에 법리 나오기도 하고 중간에 갑자기 사실관계 정리하기도 하고 이게 막 혼재돼 있어요. 그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마다 매번 새롭게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답안지처럼 그렇게 정갈하게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좋은 그 그린 건 맞아요. 굉장히 좋은 그린 건 맞는데 구조가 좀 뒤틀려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관적으로 관련 법리, 사실관계, 법리 적용의 순서로 다 맞춰놨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답안지처럼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쟁점 포인트고요. 쟁점 포인트는 네, 사건의 이제 히스토리를 네, 파악할 수 있도록 원심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었고 결론이 어떠한지, 상고심에서 어떤 쟁점이 있었고 결론 어떠한지, 파기환송 후에 만약에 특허법원을 갔으면은 뭐 있었고 또 심지어 심판원까지 갔으면 뭐 있었는지, 뭐 민사든 형사든 네, 지방법원, 뭐 그 위에 특허법원 다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사건 개요가 이제 도식화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사건이 이렇게 흘러갔고 당사자 누가 있었고 누가 누구한테 소를 제기했고 뭐 심판 걸었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쟁점이 되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관계들 해서 몇 가지 추가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 사실관계 이렇게 됐었고 이런 거를 좀 시각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접사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간접사실은 이제 사안포섭을 할 때 보통 이제 기본서에서 또는 암기집에서 단순 암기해 주시는 부분들이요. 뭐 품관태 주의경 이런 부분들이 넘버링을 뭐 품, 관, 태 이런 식으로 다 따져 있어요. 그게 사안포섭에서 어디에 대응되는지 봐주시면서 이게 상품과의 관계구나. 이게 사용태양이구나. 이게 주지 정형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리 적용마다 라벨로 표시를 해놨고요. 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지난 판에까지는 좀 강조가 크게 안 돼 있어서 눈에 잘 좀 안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기본서처럼 컬러를 넣어서 하이라이트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이실 수 있게 좀 바꿔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안포섭에 이렇게 그 포섭되어 있는 부분 이가 두 개가 연결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등급은 뭐냐면은 법원 도서관에 이거는 이제 대법원의 산하기관이에요. 산하기관 기구인데 법원 도서관에서 직접 분류를 하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등급 분류를 한 게 아니고 공식적인 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A급, C급, D뿔급, D급, X급이 있어요. B급은 빠져있는데 왜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없어요. 그래서 그냥 A급, C급이 가장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D풀급까지는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애들이고 D급, X급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X급은 아예 수록하지 않았고 D급은 한 2개 정도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A급은 전압은 무조건 A급이에요. 무조건 A급. 두 번째, 대법원 판례집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8월 30일, 8월 말에 항상 그 전년도 1년치 동안의 완전 중요 판례를 회의에서 수록을 해요. 여기다가. 거기 수록되면 A급이에요. 이거를 매번 찾아보실 필요 없죠. 제가 다 표시해놨으니까요. C급은 선례적 가치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례라는 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뭔가 새로운 뭔가 방향성을 제시했다.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또는 새로운 법리는 아니지만 기존 법리지만 이거를 새로운 영역에 적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선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판례. 플러스 판례 공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판례 공보는 말 그대로 공개되는 이제 문헌인데 이게 지금처럼 DB화가 잘 안 돼 있을 때는 예전에는 이 판례 공보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판례의 선례적 가치 있는 판례들을 찾아보기에 하나의 그 공부로서 연구로서 자료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았죠. 거기에 실을 가치가 있는 판례들. 자, 그리고 D뿔급도 매우 중요한 법리는 맞는데 얘는 최근 3년 내에, 약 3년 내에 이미 판시된 적이 있으면 D뿔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C급, A급 수준의 판례가 이전에 한번 있었다? 그럼 D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급은 과거 법리가 수차례 반복된 애들, 그래서 이미 거의 고착화된 법리여서 법리로서는 그렇게 새롭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사건이었다 정도가 되면 D급이 됩니다. 네, X급은 그냥 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딱히 없는 일반적인 판결들을 X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좀 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바로 라인 0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사건이고요. 얘는 따로 사건 개요를 그려 넣지 않았는데요. 어차피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따로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소니를 갑이 등록을 받았습니다. 자, 을이라는 자가
네, 이거는 기본 강의 때 똑같이 설명드렸던 부분이어서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리모컨에 내부 회로기판이 있고요. 이 내부 회로기판에 소니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한 가지 태양. 두 번째, 소니 이 리모컨의 외부에 만능 이지 소니라고 하는 소니 전용이라고 하는 설명적인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태양 두 번째. 자, 여기 두 가지의 사용 태양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부에 대해서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었었고, 그 교재에서 라인 01 있고 밑에 판례 이름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사건 선고일, 그리고 판례 번호,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상표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죠. 상표법 위반 되어 있으니까 얘는 침해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기환송 적혀 있죠. 파기환송이니까 원심과 선고심에서 견해가 달랐구나. 오른쪽에 그리고 C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례.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었고요. 그 상표법의 목적 그리고 상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련된 게 이제 1번 태양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규격 용도 표시를 위한 설명적 사용이 상표로 사용이냐, 이 두 번째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판시를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실관계 내려오시면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관련 법리, 상표법의 목적, 그리고 한번 보시면 상표는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므로 상표의 품위 성질 뭐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벨 두 번째, 상표의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경우 공산품이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에 있어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 일반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능을 다할 수 없으므로 상표를 할 수 없다. 기본서 때 보셨던 부분이에요. 법리 세 번째, 규격이나 용도 표시를 위한 사용이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 그리고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설명하거나 기능 적용의 기준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을 인식될 수 없으면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표의 사용, 형식적 사용과 관련된 태양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 사용, 기능 발휘와 관련된 태양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법리 적용하고 여기도 라벨이 달려 있는데요. 원심 판단이 어떻고 상고심 판단 결론이 어떻고 그거에 대한 원심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나눠져 있죠. 그래서 먼저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 쭉 보시면 타인의 등록 상표를 지정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면 타인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등록 상표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을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할 행위를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여부는 풍관태주의 겸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자, 1심 판결이 적법하게 조사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을이 판매한 본권 원격 조정기 리모컨이죠. 다른 출처 표시가 없이 제품의 하단 중앙부에 만능 이지 소니 전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각 등록 상표의 소니는 본권 제품과 같은 이른바 가전제품 분야의 주지 적용성을 가진 상표인 점, 통상 원격 조정기의 경우에 본권 제품과 같이 하단 부분에 그 상표가 표시되는 점, 본권 제품 내부 기판에는 각 등록사 동일한 소니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당초 본권 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인 을에게 판매한 사람은 각 등록사의 주지 점에서 편승하고자 했던 점 등 지정 상품과 본권 제품의 관계의 사용 표정의 사용 태양, 주지 점용성, 의도 등을 고려하면 자, 본권 제품을 리모컨을 사용한 일반인은 이 제품이 소니사의 제품이거나 소니사와 관련된 제품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다 라고 해서 나름 되게 잘 판단한 것 같은데 여기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내부에 조립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도 기능 발휘를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상고심이 지적을 해줍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요. 피고인 을이 판매한 원격 조정기 리모컨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 거기 이제 음영 표시되어 있죠. 자,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 이 부분을 암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품의 일종으로서 원격 조정기 유통이나 통상적 사용 유지행에 있어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원격 조정기를 분해하여야만 거래자 일반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는 내부 회로기판 위에 표시된 위 소니 표장을 가리켜 이를 상표 사용된 상표로 할 수 없을 것이며, 자, 그래서 일단 내부 회로기판에 표시된 소니는 상표가 아니다 해서 날렸고요. 나아가 위와 같이 내부 회로기판의 위 표정을 표시했다는 사정에 더하여
통상 원격 조정기의 경우에 하단 부분에 그 상표 표시된 경우가 많음에도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에는 제조사의 표기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사정, 그리고 갑 등록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한 원격 조정기의 표면에 만능 이지 소니 전용이라 표시한 것은 여러 가지 기기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조정기를 소니에서 나온 기기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란 정도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위 원격 조정기 용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뿐, 거기에 용도 표시도 양가를 한번 쳐주세요. 갑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서 볼 수 없으므로 기능 발휘 안 되니까 상표력 사용 아니고 침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다. 그래서 이 판례는 사실 사실관계를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했었구나 떠올려 주시면 되고, 원심과 다르게 바로 잡아준 부분은 내부 회로기판의 소니는 존재를 알 수 없어서 상표 아니어서 침해 아니다. 만능 이지 소니 전용은 이거 자체가 설명적 사용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기능 발휘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침해 아니다. 이게 각각 판단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네, 사용 태양이 두 가지가 등장하면 사용 행위의 독립성 원칙에 따라서 구분해서 판단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라인 01 보셨고요. 자, 라인 0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개요를 보시면, 자, 일단 이 표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중간에 보시면 여기 갑이라고 나와 있죠. 제 판례집에서는 갑은 다 상표권자예요.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등록 상표의 권리자가 다 갑이에요.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무효심판이다, 피청구인이 갑이에요. 취소심판, 피청구인이 갑이에요. 침해 금지 청구나 침해죄다, 공격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다 갑이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통일을 시켜놨고요. 두 번째, R 표시되어 있는 거는 등록이에요. 등록. Registered의 약자, 등록. 여기도 등록. U 나오면 usage 해서 사용의 약어예요. U, 사용. C는 이제 클레임, 청구의 약자 C예요. F는 팩트의 약자 F예요. 사실관계. 그래서 사용된 기호는 출원 A, 등록 R, 사용 U, 청구 C, 사실관계 F. 그리고 결정, 심결, 판결, decision 해서 D. 이거는 결정, 심결, 판결 D.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기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를 굳이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좀 이 시각적으로 좀 간단하게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제 나름의 고민을 많이 해서 좀 뽑아본 부분이고요. 이렇게 클레임이 있으면은 조문 번호를 적었고 결론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결론 중에서 좀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괄호 안에 이 뒤에서 보시겠지만 결론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기각 심결이니까 사용으로 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바로 결론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 주체가 나오면은 다 분리를 해서 시간 타임라인을 다 따로 뽑아놨고요. 공격하는 사람 이렇게 정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은 컨트롤 코일, 영문 컨트롤 코일, 한글 컨트롤 코일, 상하 변기 상표를 침대 매트리스 등에다가 등록을 받았고요. 통상 사용권을 일병에게 설정을 해줍니다. 을병은 얘를 실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컨트롤 코일 또는 영어 컨트롤 코일
여기 약간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요거 또는 요거로 사용을 한 거예요. 요거 또는 요거 상하 변기가 아니고요. 각각 생략 사용을 한 겁니다. 침대, 매트리스 등 상품은 똑같고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는데요. 을병은 일반 공중에 속하는 상대방에게 거래 서류를 교부를 했고요. 또 을병은 그 상표를 설명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사실관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의, 갑에게 불사치를 걸었을 때 판단 물어보니까 결론 기각이다. 이렇게 일단 결론까지 봐주시고 책으로 오셔서 자, 쟁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광고 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용이 인정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특허법원 올라가시면은 등록 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어떤 게요? 한글 컨트롤 코일 또는 영어 컨트롤 코일이요. 뭐랑 비교했을 때요? 등록 상표랑 비교했을 때. 상하 결합이고요. 영문자와 한글 음역 결합의 일부 생략이니까 컨티넨탈 법리 적용돼서 사통동이다. 이게 이제 쟁점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광고행위 성립하니까 사용 인정된다. 자, 요거는 그 대법원이랑 똑같은 쟁점이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바로 자타 상품 식별 의사는 인정이 되니까 설명적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 특허법원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 일단 이 거래 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일반 공중에 속하는 상대방에게 이걸 교부한 행위가 2조이랑 11호 다목의 광고 행위로서 즉 널리 알리는 행위가 성립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법리예요. 그건 기본서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게 이 판례의 사실 핵심적인 법리인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 판례를 실제 문제로 푼다고 하면은 어디까지를 생각하셔야 되냐? 그 법리 플러스 첫 번째 생략 사용 태양이 있구나. 영문자 한글 음역 결합 상표 일부 생략 사용의 태양이 있구나. 세 번째 설명적 사용 케이스가 나왔으니까 자타 상품 식별 의사가 판단되어야 하겠구나. 법랑 냄비 법리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이 판례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널리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냐. 두 번째, 영문자, 한글, 음역, 결합 중 일부 생략 사용이 사통동이냐. 세 번째, 설명적 사용이 이어서 불사용이 되냐. 또는 자타 상품 식별 의사로 충분하냐. 상고심 그 판례만 읽으시면 그러니까 얘밖에 눈에 안 띄어요. 얘도 아주 미묘하게 적혀 있긴 한데 거의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실 때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쟁점 포인트에다가 정의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허법원 판례를 굳이 다 읽지 않아도 이게 추가 쟁점이 있었네?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죠, 문제를? 알고 계시는 법리를 여기다 가지고 와서 그냥 판례 적고 사안포섭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원심을 다 읽어야만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집에 당연히 원심을 다 넣기 시작하면은 넣을 수 있어요. 넣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원심은 상고심 판결문보다 무조건 길어요. 왜냐면 사실심리를 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4배, 5배 정도는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판례집이 한 1200페이지, 1500페이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부의 효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이 원심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최근의 경향인데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상고심만 가지고 일반 법리로 이걸 승부한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이거를 준비해서 갈 텐데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든 게 이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한 1, 2년 이제 더 지나면은 이거는 좀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시중에 있는 많은 판례집들이 있지만 이거는 제가 최초로 시도를 했다라는 거는 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고 그 최초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시험에 있어서 시험 대비에 있어서 정말 유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되게 좀 보람을 느낀 부분이다 만들면서 그래서 진짜 이건 도움이 되겠다 이거는 아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 쟁점 포인트만큼은 그 판례집을 읽으실 때 꼭 놓치지 않고 매번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가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애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서 조금 더 이거의 진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심판원 단계까지 가면요.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원문자 1번 보시면은 통상사용권은 합의만으로 합의는 묵시적으로 가능, 따라서 을은 통상사용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자, 이 판례를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심판원까지 읽어보시면은 문제로 낼 때 이것까지 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문제 구성하다가 뭐 30점짜리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근데 대법원, 특허법원 긁어서 문제를 내니까 한 22점 된 거예요. 한 8점짜리가 부족해요. 뭐 내지? 할 때 이걸 보면은 그냥 이걸 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건에서 판단도 됐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점을 늘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 60회 기출 데이터 팩토리 마스미 판례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마스미 판례가 이 심판원 내용까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문제가 구성이 됐었는데 그걸 고려하면은 여기까지. 그래서 있으면 제가 다 넣었어요. 뭐 심판원은 너무 기니까 이걸 생략하고 이렇지 않고 심판원부터 있으면 다 넣었고 집업부터 있으면 다 넣었고 파기환송 후 판결문 있으면은 거기서 공통된 내용이 있으면 중복 기재는 중복이라고 적어놨고 중복 아니고 추가적인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그 문제화될 수 있는 거의 전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은 출처 표시로 사용한 건 아니어서 사용 인정 안 됐다. 출처 표시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범람냄비 판례에 비춰보면은 그냥 잘못된 판단이니까 잘못됐구나 하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오셔서 관련 법리. 법리 1번. 상표의 정의와 상표의 사용 중 일태행으로서 광고행위 의미. 상표는 상표에 관한 자기 상품, 타의 상품, 식별하기 사용하는 표정을 말한다고 규정한 한편 상표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에 수단의 상표를 표시 전시한 널리한 행위를 상표에 사용 규정하고 있다. 법리 2번. 2조량 11 다목의 거래서류 의미. 다목의 거래서류는 거래증의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 송장, 출하 안내서, 물품 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 법리 3번. 광고행위 성립 요건.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 상품과 구체적 관계에서 자기 타의 상품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 거래 과정에서 일반 공주에 속하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래서 거래 서류를 일반 공주에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거래 서류를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자, 이 법리 읽으시면은 그냥 이제 기본술 맞아. 이거 공부했었지? 이거 라벨 이거였지? 다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판례집을 읽으실 때는 매번 이 내용을 암기한다거나 막 자세히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제목 보자마자 라벨 보자마자 이거 그 판례지가 떠오르시면 사실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판례집에서 이거 읽는 시간을 줄이시고 밑에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법리적으로 보겠습니다. 원심 판단 보시면은 부제목이 달려있죠. 동일성 있는 상표 그리고 사용 이 두 가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각 등록 상표의 통상사용권자 주식회사 아모스 이게 지금 통상사용권자 1이고요. 거래 상대방이 소외인 그리고 주식회사 가구 스토어에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 거래 명세서, 이거 거래 서류죠. 거래 서류에다가 각 등록 상표와 거기 양갈 한번 쳐주세요. 거래 통념상 동일.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을실상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위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살짝 지나갔는데 여기에 사통동 판단이 들어가 있죠. 등록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 음역의 결합인데 실제 사용을 영문자만 사용을 했거나 한글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사통동이다.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원심에선 이거 엄청 길게 포섭을 했죠, 당연히. 근데 여기는 살짝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 일단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교부한 행위와 통상 사용권자가 한 명 더 있죠. 병이에요. 매트리스 침대 제품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매장에서 매트리스 등 상표에 관한 광고를 했고요. 거기다가 상표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이를 전시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는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해야 되는데 성립하고 있죠. 그래서 2조랑 11호에 다목의 광고에 또 성립한다. 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는 거예요.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성립하냐의 문제와 영문자 한글 결합 중 일부 생략한 사용이 사용 등록 상표냐라는 부분 두 가지가 같이 그냥 버무려져서 포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약간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원문자 2번. 자타 상품 식별 의사가 있냐? 법랑램비 부분을 포섭을 하고 있어요. 갑 등록 상표의 통상 사용권자들은 자타 상품의 식별 표지를 사용하는 의사에 기하여 사용을 한 것이니까 정당 사용이다. 옆에다 하나 적어주세요. 설명적 사용 불문이라고 적어주세요. 설명적 사용 불문. 설명적 사용이어서 기능 발휘 안 되는 거 상관없다. 자타 상품 식별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다. (61회에) 메인 판례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중요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공부 진행하시면서 제가 그 좀 강조 드렸던 부분, 뭐 판례 중에 당연히 하나였지만 요 부분까지 다 엮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이렇게 긁어서 다 나온다면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아마 좀 많이 유리하셨을 텐데 그건 좀 아쉬웠고, 근데 얼마든지 또 그런 문제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이 판례가 아니어도 앞으로 나오는 모든 판례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하나 넘겨주시면은 라인 03에 링크 판례 나오고요. 링크 판례는 사실관계를 그리려고 해도 뭐 공개된 게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옛날 판례고 뭐 판결문이 대법원밖에 없어요, 일단.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이 사실관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법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얘는 그냥 법리 포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도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는 일단 상표의 사용이 뭐냐? 상품이 뭐냐? 광매물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취급되느냐? 이 법리들을 설치를 해줬고요. 표장은 링크이고요. 자, 관련 법리에서 원문자 1번, 법리 1번, 상표의 사용은 표시 유통 광고다. 법리 2번, 상품은 교독 상목물이다. 법리 3번, 광매물에 대한 사용, 상품의 선정과 판매 촉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이 등의 목적으로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 무상 배부되어 거래시장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 매체되는 물품은 비록 물품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품 표시된 상표 이외에 다른 문자, 도형 등에 의해 광고자 상품의 출처 표시 사용된 걸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 가치가 동일된 상품의 목적이 있는 물품을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품의 상표 표시해봤자 이건 사용이 아니다. 정확히는 표시 유통이 아니다 라는 거죠. 광고는 성립될 수도 있지만 이 사실관계에서는 광고 얘기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법리 적용 보겠습니다. 얘도 파기환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례를 읽으실 때 항상 판례 그 제목, 그 판례 이름이 있고요. 사건 이름이 있고, 판례 선고일, 판례 번호,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등록 취소상에서 취소 사건이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파기환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파기환송 판례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원심과 상고심이 뭔가 해석을 달리한 거거든요. 그럼 뭐가 달랐지? 이거를 조금 의식하면서 읽어주세요. 항상 판례 읽기 전에 파기환송이구나 이거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에 판례 등 A급이구나 완전 중요하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급이라고 해서 그 무조건 그럼 이 A급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냐는 아니에요. 과거에 A급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D급으로 떨어진 애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등급이 분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A급이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다는 거고 여전히 현재까지 중요하니까 법리로선 너무 중요하죠. 수업 시간 되게 기본 강의 때는 강조를 드린 판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까지 정말 이거를 완벽히 기억해야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A급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기억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법리가 중요한 거다. 이거 인식해 주시고 파기환송이니까 원심, 상고심의 차이를 구분하면서 읽어야겠구나. 이 정도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심 보실게요. 원심은 피심판 청구인 갑 제출 증거는 피심판 청구인이 이날 발행한 링크라는 잡지의 사본과 원본을 제출했대요.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갑 등록 상표, 링크죠. 이 사건 등록 취소 심판 청구일인 95년 1월 26일 전에 그 지정 사건 중에 하나의 월간 잡지 내지 서적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하고 갑 등록 상표가 사용된 위 잡지가 피심판 청구인 갑이 발행한 또 다른 잡지인 로드쇼의 잡지 부록으로 발행돼 유통된 것이라고 하여 그러니까 지금 갑은 잡지를 2개를 발행을 했어요. 하나는 링크고 하나는 로드쇼. 제목이 다른 잡지 2개예요. 근데 링크가 로드쇼의 부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부록으로. 얘가 로드쇼. 근데 이거의 부록으로 이렇게 작은 느낌으로 여기에 링크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의 등록 상표는 링크예요. 이거를 서적 등에다 등록을 받았어요. 이게 사용이냐? 이거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갑 등록 상표의 사용 사실을 배척할 것은 아니므로 사용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심. 원심 뭘 간과한 거죠? 부록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의 상품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를 한 거예요. 원심은. 상고심. 기록에 살펴보면 PC방 청구인 갑은 종전부터 다시 발행해 오던 영화, 음악, 연예인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로드쇼의 월간 잡지 독자들 보답하고 그 구매욕을 촉진하기 위해 사은품으로 사은품이라는 부분에 음영이 되어 있죠. 으로 93년 12월 10일경 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의 사진을 모아 갑 등록 상표와 동일한 링크라는 제호의 책자를 발행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했고요. 위 링크라는 제호의 책자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 가지고 거래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상권의 목적물 될 수 있는 없는 광매물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책자의 갑 등록 상표가 제호로 사용된 것은 갑 등록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원심은 갑 등록 상표가 표시된 것을 갑 등록 상표의 사용이라 한 것은 네, 상품의 개념을 오해했다.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이론의 관점으로 사실 그냥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판례이고요. 그래서 사안포섭에서 굳이 챙겨야 하는 부분은 아까 강조되어 있었던 사은품이라고 하는 부분, 요거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로드쇼도 잡지고 얘도 잡지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취급하냐? 얘는 돈 받고 판 거고 이거는 이거에 껴서 그냥 무료로 준 거다. 사은품으로 준 거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무상성, 유상성이 일단 충족 안 되고 교환가치성 등등 종합적 고려해보면 독립성 인정이 안 돼서 상품성 부정되는 케이스다. 그거의 출발점은 사은품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 01번으로 오행생식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판례와 메인 판례와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판례를 같이 넣어 놓은 건데요. 대생 포인트는 2조이랑 11호에 의의 상품의 의미 교독 상목물. 자, 오행생식 법리 적용 보겠습니다. 오행생식이 표시된 유리병에 든 보리, 수수, 옥수수 등이 판매용 물품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거래되는 즉석, 건조, 건강식품을 이루는 일부 성분의 견본에 불과하고 성분의 구성 및 비율의 특징이 있는 그 즉석, 건조, 건강식품과 거래 통념상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품도 아니므로 상품 아니다. 이렇게 봤다라는 건데요. 이 견본 안에 이만큼 뭐 보리, 이만큼 수수, 이만큼 옥수수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이거 자체는
견본품이기 때문에 상품성 인정이 안 된다.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이 뭐냐면은 보리, 수수, 옥수수예요. 얘는 뭐죠? 조합이죠, 조합. 보리, 수수, 옥수수가 조합된 하나의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건기식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보리와 건기식, 수수와 건기식, 옥수수와 건기식은 각각 사통동 아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없고 설령 상품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통동 아니다. 그래서 등록상표,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길게 사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그냥 견본품은 상품성 부정, 설령 있다더라도 사통동 아님, 이 결론만 좀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관련 판례로 넣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네, 잠시 쉬었다가 라인 04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